이진숙 위원장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한다고. 예, 국회에서 고소와 고발이 한두 건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질의부터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두 분이 답변을 질의하고 답변하시면서 일부 편파적으로 제가 모욕감을 느끼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와 논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을 때 위안부 건을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장관급 공직자를 할 사람이라면 일제의 반인륜적 만행,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반인륜적 성착취, 성노예, 강제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그것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파적으로 다시 질의하면 저는 그에 대하여 다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소유예 아니고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만 8천 원입니다. 거짓에 근거한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의를 갖추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훈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 위원장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 좀 해주세요.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세우고 2분에서 다시 시작할 거고요. 제가 여야 이게 참 이준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에서만 이 순서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네, 그래서 여야 공이 공식적으로 답변 기회를 얻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공공기관 행정청의 기관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입니다. 시청각 미디어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거나 질문하지 않도록 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 통신위원회다. 그러니까 정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춰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정 언론사의 사설에 나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소위에서 방송 3법을 논의를 해왔고 그 기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했다는 거고 동료 의원의 법안 제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폄훼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적어도 결산과 현안 질의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다룰 때는 상정된 후에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내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인데 이 자리는 적어도 방송통신의 위원장 자리로 나왔다는 기관장으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개인적인 답변을 많이 하면 방통위 직원들도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오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위에 훨씬 더 치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을 개인의 정치 행위를 위한 사적 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저는 정치 행위를 한 적이 간단히 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5인 상임위원회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함으로써 완성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사퇴할 용의는 없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과거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이제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좀 실망이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모욕적인 어쩌면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어디 간 거야?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그것도 8.15 광복절에 버젓이 사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자리가 마땅할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주 큰 공적인 사안이니까 고소하셨지 않습니까? 고소 이번 건. 이번 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최민희 위원장 고소. 예. 예. 이게 지금 국무위원의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예, 국회 저는 대상-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아니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저는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고소하신 건 아닌가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어쩌면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진짜 공익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 악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느낀 모욕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그건 이야기를 이해가 돼요. 그건 하고 이해가 되는데.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구조라는 말이 철학적,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생체적, 생물학적 접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취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제가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 먹지 않았습니다. 채 세우세요. 아,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붙여집니까? 작전인가요? 뭐 습관인가요? 내부 고발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대전 MBC 현장 검증 우리 청문회 때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내부자들이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뭐 휴가 등등 그 사장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필연적으로 주장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역이 본인이 제출한 내역이 빼곡이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사례들, 부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럴듯한 말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 그러려는 시도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하면 나는 사적 유형이 없었다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 말고 아님을 입증하세요. 뭐 집으로 초밥을 시키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무수히 빵 드시고 밥 드시고 음료 드시고 휴일 평일 안 가리고 새벽 오전 오후 안 가리고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드셨습니다. 과일을 안 사 먹었다고요? 포도라는 과일로 만든 와인을 그렇게 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특이한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도 나는 그렇게 사용한 바 없다라는 그 한 줄로 반복적으로 대응하셨는데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려 달라고. 대전 MBC 사장직에서 사표를 낸 2018년도 1월 8일 오후 회사 근처의 한 제과점에서 4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지나서 아마 이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과점에서 5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합쳐서 96만 원어치입니다. 이걸 빵 1,000원짜리로 계산하면 약 1,000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질의를 드릴 때도 수백 개, 1,000개에 이르는 그 빵을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들고 회사로 가서 마지막 인사 선물로 직원들께 드렸는지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답이 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도대체 본인과 뭐 수행 비서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해준 분이 계셨을 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이런 이동 과정은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이 사표를 낸 날이고 그동안 본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들고 갔고 또 어떻게 나눠줬는지 대전 MBC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라고 빵 1000개를 유통기한 안에 먹어 치웁니까? 그리고 또 그날 사표를 내놓고 집에 가서 직장은 대전이고 집은 서울인데 집에 가서 그 법인카드로 또 빵을 구매했어요. 사표 낸 사람이 법인카드로.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사적 유용은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 말만 고장난 추금기가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훈 장관님.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지금 패스트 트랙에 뭐 태우겠다고 하고 이걸 알박기 뭐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박기는 민주당이 원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그 EBS 사장 김유열은 문재인 정권을 지금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 정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걸 보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아침에 오전에 거론된 거 방송법에도 통과된 방송법에도 부칙을 통해서 뭐 지금 현직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교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거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이것도 보면 부칙 4조를 보면 방통위 공무원을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정무직원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방통위의 정무직원 뭐 몇 명 됩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들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5명인데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 정무직 위원장이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한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진숙 위원장 강제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이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뭐 빵 이야기가 또 나왔던데 그 뭐 1,000원짜리 빵 1,000개 이거 뭐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2024년 6월 24, 25, 26 사흘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의무적으로 제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MBC 65년 역사상 법인카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저 혼자입니다. 그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로만 사용했다는 제 기록이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고 아니, 그런데 그 빵 오전에 그 여당 의원님이 언급한 1,000원짜리 빵 1,000개 저 납득하지 못하겠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법인카드는 직원을 격려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9일에 사퇴를 했고 말씀하신 그 케이크는 롤 케이크는 4, 5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 5만 원짜리 한 20여 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환경미화원, 경비, 운전기사들을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5만 원 안팎 4, 5만 원 정도의 롤 케이크를 구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뭐 1,000개나 되는 빵을 혼자 지금 뭐 사서 드신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이 사실 민주당이 이 예산 삭감 폭거를 저질러 가지고 PPT 1번 좀 띄워주실까요?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뭐 부대 의견으로 이전용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손발을 묶어놨는데 그래서 기획조정관 예산이 이 올해 경우 7억 1,400여만 이렇게 반토막이 작년에 비해서 났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예산은 주로 뭐 공공요금, 임차료, 그런 기본경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소송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반토막이 나면 사실상 경상비를 빼고 나면은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가용할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부들 업무 추진비도 절반으로 줄었고 그건 물론 뭐 저를 포함합니다만 저를 제외하더라도 간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통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소송 관련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통위 소송 업무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소송비는 삭감 정도가 아니고 영원이 됐습니다. 아, 영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소송팀을 구성했습니다. 예. 변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 편향 보도로 다수의 제재를 받은 MBC를 비롯해서 이런 그 소위 방송 사업자와 여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깎음으로써 이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겠네요. 참 말씀드리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 직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겠네요. 예, 전문 변호사는 대응하는데 아니겠네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구글하고 뭐 이런 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송 그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돼 온 소송 팀들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작은 규모의 국내 소송도 문제는 문제지만 글로벌 테크 관련한 소송 대응도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라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여러 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때 절대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7가지 부적격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1년 동안 하시면서 보여준 거, 공직자로서의 자세,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봐요. 하나씩 볼게요.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의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했어요. 이것도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감사원에서 위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주의 처분 내려졌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 이해충돌, 공무원 윤리법 위반, IMBC 주식 4,200주 보유. 이렇게 한 5가지 사유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조사를 받고 있고 가처분 같은 처분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무리한 발언을 해서 대통령한테 몇 번 주의를 받고 참석도 배제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방송법 취지 왜곡, 노조 추천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왜곡을 했어요. 본인의 SNS에. 두 번째, 대전 MBC 사장 법인카드 유용 지금 수사 중이에요. 1157회에 1억 4,279만 원 경찰 수사 진행 중이에요. 세 번째,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사건, PC, 노트북 포함해서 241대의 장비를 파쇄를 시도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를 천공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네 번째,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위반. 그래서 감사원에선 주의 처분 받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해서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대상 통보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까 어느 의원이 물어봤죠. 사퇴할 건지.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있어요. 방통위원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고.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숙 씨. 어? 네,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아까 많이 하죠. 최민희 잠깐. 위원장의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가만히 계시죠. 제가 지금 하려고 세우는데 이진숙 김우영 씨에게 위원님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에요. 내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던데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아니, 제가 묻는 것에 이진숙 씨라고 답변하세요. 하면 종군 저도 기자 김우영 하십니까?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종군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 전쟁터의 그 참상을 기록하고 보도했던 사실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종군 기자 출신이 일제하에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상 답변할 검증이 수 아니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중단하세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세우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아니 마치 저를 해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비교하듯이 종군 기자가 저도 못 받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권이 말살되는 장면을 취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한 강제 위안부 동원 이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방통위원장이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작년 8월 14일 날 잠깐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갑선이라고 하는 범사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죠. 전화 받았다고 했죠. 전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진숙 증인님,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동원건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다 한 적 있죠. 라고 제가 물었고, 그 후에 혹시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증인 이진숙은 네 라고 했고, 예, 압니다. 그다음에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했더니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예. 그분이 왜 전화를 했느니까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물론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하지만 이진숙 증인이 청문회 때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거부하는 걸 보고 분개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모처로부터의 특정한 용산입니다. 용산. 그쪽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이진숙 증인이 이갑산 씨한테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 국민들의 피 맺힌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성노예 만든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요? 국민들이 느낀 모욕감은 뭐고 그만.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MBC 장악, 방송 장악 그 기도하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의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중하고 가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제 임기입니다. 법적인 제 임기입니다. 자, TV조선이 2022년도에 통일교 주최 공식 행사 6건에 대해서 송출료 회당 1억씩 받고 중계, 녹화, 방송을 했어요. 자, 통일교 측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김건희의 측근이 MBC를 없애려고 한다,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ODA 사건 등 각종 로비를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신용이라도 해야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일교가 권성동 씨한테 돈 주고 김건희한테 로비하고 방송에 개입하고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기도 하거니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기 공직자면, 위해서는 상임위원 다섯 명을 바꿔주십시오.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사태를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전사예요? 무슨 뭐 아니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MBC 노조 노영방송이라고 탄압하고 윤석열 명 받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표현했죠. 거치거리 했고 거치거리라고 하니까 그게 뭐 모욕된 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바른 행동이에요? 헛짓거리라는 말은 모욕성 발언입니다. 그걸 방송의 공적 도구를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이 모욕이에요. 종군 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종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고소를 해? 뭘 잘한 게 있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야. 잘한 게 있다고 떵떵거린 것 없고 종군 기자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 정신을 살려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종군 위안부를 부정을 해요? 2024년도 유법적인 이인 구조에서 소송비가 예전에 비해서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 PPT 띄우시죠? 202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방통위 편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도를 넘어서서 2024년도에 무더기로 지금 법정 제재를 가한 겁니다. 방통위가. 그리고 나서 2025년도 지난해 2025년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다 떠나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혈세 낭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던 어떤 방향이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형태 아닙니까?
이 지금 PPT에도 나와 있지만 방송 심의 관련이 30건, 아니 심의가 방통위 것만 보십시오. 방통위 것만. 심의회가 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행정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가 행정 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혈세 낭비에 대해서 미안해야 된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합니다. 6월 10일 날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띄워주십시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랑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나서 6월 27일 날 가방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독임제라는 용어를 국무회의에서 쓴 적이 있느냐? 언론 보도 인용하면서 그때 없습니까? 했더니 예라고 답변했고요. 없는 걸로라고 하니까 또 그때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없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세 번째 이어서 답변했고요. 다시 재차 물어봤습니다.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 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앞에서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저도 다른 용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직전에 위원장님.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인지 네?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제 있습니까, 기억에는 예,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독임제를 주장해 놓고 16일 만에 전체 국무회의의 내용을 확인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없는 걸로 거짓말입니까?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그럼 지금은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제가 이후에 회의록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편리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아니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그 정도의 인식이 한계가 있다면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을 당장 그만두셔야죠. 국무회의에 많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발언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6월 10일 날 얘기한 게 한국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됐고 단독으로 보도된 걸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면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방통 직원들이 볼 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저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그때는 없었는데 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방송통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것과 행정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까? 방통위가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방통위가 동일하다라고 공공기관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질문하는데 답변 끼지 말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입니까?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알겠- 직속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예, 공공기관입니까? 저 사무처장 직무대행 나오십시오. 잠깐 세우시세요. 세워주세요. 방통위가 행정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대통령 행정기관과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기업이나 이런 출자한 기관. 네, 그런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방통위가 출자 용어를 기관입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행정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그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331개입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직속 소속 기관은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 안에 공공기관이 소속 기관과 공공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가 공공기관이라고 불려도 됩니까? 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이잖아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 협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이 또 있습니까? 방통위 말고? 상임위원 5명을 둔 합의제 기관이 방통위 말고 또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 중에 위원회로는 방통위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은 공공기관이라고 혼용해서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와 본인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네, 독립기구로서. 그럼 공공기관하고 같습니까? 대통령과 임기가 같이 연임이 되면 6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단임이고 5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만둔 최시중 위원장 말고 6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랑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5년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위치로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어떤 아니 위원장이 취지와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지 못. 아닙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저희 방통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방통위 설치법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답변이 방통위 설치법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행 규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PPT 띄우시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거 다음 거 해주세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 이해충돌입니다.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요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 심사를 하는 이해충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적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MBC와 IMBC는 별도 법인입니다. 저 4월 18일 과방위 회의로 저기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자는 건데요. 피곤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별도 회사라고. 그런데 제가 자회사라고 교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IMBC와 MBC는 IMBC 주식 가지고 MBC 관련 의결을 하던 MBC 주식 가지고 IMBC 의결을 하던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까먹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저렇게 팔려고 했지만 제가 팔면 MBC에 대한 보복행위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까 매각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인 의도는 상관없다. 행위에만 적용받는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IMBC와 MBC는 관계없는 회사라고 나왔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최종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 통지 못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거 띄우세요. 저는 7월 25일 날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한 거죠.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르세요? 이 경우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을 물은 거죠. 어떻게 판단 나왔어요? 이해충돌 아니래요? 제가 직접 통지를 받은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의한 통보가 최종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이 뭐였냐고요? 모르세요? 통보했다고 하던데? 이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판단 안 했다고요? 서울중앙지법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했습니까? 그 안 관련은 했습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팩트인데 왜 이걸 못하세요? 기자였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요.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를 안 했나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확인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실. 네, 수석 전문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얘기예요. 판단했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통보했다는데 통보 못 받았어요? 아니 통보 못 받았어요? 이 받았어요?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아니요.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공직자- 아니 스톱하시고요. 공- 제가 묻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건으로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이거는- 묻는 거예요. 이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하세요. 말씀드린 통보 사안은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답변하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못 지금 받았습니까? 이해 충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팩트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했습니다. 예. 예,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한 거 확인했고요.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하긴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IMBC와 MBC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별도라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고장난 녹음기 틀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곤란하죠.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물러나라고 지금 일관되게 모든 여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아까 뭐 PPT까지 띄우시고 5개 혐의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법 취지 왜곡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있다.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거 이재명 대통령 거의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으로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이진숙 위원장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선거법 위반하고 대통령 지금 선거법 위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하고 뭐가 논리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고발된 사건, 수사 중인 사건이며 예, 물론- 알겠어요. 법인카드 뭐 빵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빵 그거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누구랑 뭐 개인적으로 먹다가 누구 카메라에 잡혔어요? 전혀 그렇지 근데 않습니다. 그 근거도 없이 왜 빵 먹었다고 빵을 샀다고 다 그거 갖고 사적 유용이라고 지금 단정하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거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적 유용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아까 김용우 의원처럼 그냥 나 싫으니까 우리 방송 장악해야 되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나가라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조용해요. 끼어들지 말고. 발언권 드립니다. 예. 똑바로 드립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직원 격리할 때 법인카드를 쓴 게 맞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뇌구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도 이준숙 위원장께서 그때 발언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국제적으로 성노예로 공인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의 치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역사관을 밝히시는 게 좋았겠고 물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걸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더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윤미향 씨한테 뇌구조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윤미향 씨는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국민 상식. 그런 사람을 사면해놓고 어떻게 답변을 모호하게 했다는 이유로 뇌구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뇌구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언제 듣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자기들 잘못한 거는 다 덮고 남의 잘못 요만한 거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그냥 힘센 놈한테 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라의 상식과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놓고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 걸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똑똑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대통령하고 맞추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들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로남불도 국민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그걸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싫어요. 앞으로 1분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첫 질인데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1분을 더 드릴 때 이상희 의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생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맥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제가요.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예, 안 주겠다. 예. 자, 2차 질의는 저는 원래 1분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의원님 중에 매우 지능적으로 중요한 질의를 뒤로 빼서 그 질문을 이렇게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상희 의원님도 아까 중요한 질의를 하다가 그게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정원 의원님처럼 딱 시간 맞춰서 1분 더 드렸는데 안 쓰고 중단한 분도 계시고요. 네, 1분 줬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단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거 아니고요. 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독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행복하신 최민희 독재의 독재 치하에서 살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행복한 진행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박정훈 의원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국민의힘 정권일 때 이 공공기관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여야가 협의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입니다.
저는 주장할 수 없고 저는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당시에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데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야 뭐 다 그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을 테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등골 빼먹은 파렴치범이나 거기에 준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려면 지금 이게 다 국민들께 다 노출되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의원으로서 그 죄질이라든가 어떤 그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그 파악하에 이런 규정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횡령 검찰이 10년 털어서 1억 걸었죠. 그런데 1심에서 1,700만 원 인정됐고 2심에서 8천만 원이 인정됐는데 이게 유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의 미흡을 이유로 횡령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떠들썩하게 했던 그 장례비 모금이라든가 보조금 수령 이런 것들도 개인 유용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하지 못하고 절차 위법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딸 유학비 문제 이거는 유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위안부 할머니를 상대로 준사기를 쳤다. 이 준사기 혐의 역시 무죄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 언론이 동원돼서 한 사람을 악마화한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령이 1심 1,700, 2심 8천만 원 인정됐는데 그 해당 기간 동안 10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1억 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으로 등골을 빼먹은 파렴치범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면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요. 그거 다 각각의 권한이고 권리이겠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표 낸 날 100만 원어치 빵을 사서 들고 갈 수도 없는 그 양 1,000원 기준으로 하면 빵 1,000개를 도무지 어떻게 운반했는지 상식적으로 상상도 안 가고 입증도 안 되는 걸 그거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사고 체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여당 의원이 이진수 위원장을 향해 사퇴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통위가 2020년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혹시 취지 무엇인지 아실까요? 예, 인터넷 상에서 특히 플로팅 광고라든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라는 허위 조작 뉴스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팩트체크 필요성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2018년도 방통위의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서 팩트체크 활성화 관련 시스템과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9년도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 분야별 제안 사항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정부에는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세부 사업 추진이 요청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확산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PPT 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 상황을 보면 팩트체크 활성화 예산이 2023년도, 24년도에 불용되고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아시다시피 2023년 1월에 팩트체크 넷 쪽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2024년도 초에는 방통위 감사 결과 간접 보조금 사업자의 부정수급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 해당 사업자인 빠띠 아까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면서 보조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재 이의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SNU 팩트체크
팩트체크의 네이버 지원이 끊긴 게 2023년 말인데 공교롭게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방통위 감사가 바로 다음 달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에 맞장구 치면서 여당인 국힘은 국민 혈세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팩트체크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윤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위원장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를 정치 편향성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에 팩트체크 넷 쪽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는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네, 진행이 위원님. 못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추후 저희가 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탄압한 빠띠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등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조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안이로만 답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표적 감사로 민간 팩트체크 지원을 무산시키고 당시 여당도 편향성 시비를 제기했으니까 사실 그럼 남은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잘 사용하면 될 텐데 아까 보셨듯이 23년도, 24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위원장께서도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와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일 텐데 왜 불용 처리한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체크넷 자체가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부 지금 아까 그 편향성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팩트넷 자체가 편향성 시비가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그럼 팩트체크를 해야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 위원장실에서 팩트체크 중입니다. 네. 왜 그러세요? 팩트체크를 예, 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희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구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환경 조성 기반 사업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로팅 광고 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에서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켜면 막 돌아다니는 광고, 그 X로 누르면 그게 없어지는 건데 그 플로팅 광고가 너무 좀 지저분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자라는 거는 인터넷 광고 문제 얘기예요. 플로팅 광고를 인터넷 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체크 네트는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이사회에서 해산이 된 거고, 그것을 2024년 1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 날 복귀하고 그 직전에 감사원 감사를 자체 감사, 방통위 감사를 시켜서 과징금을 7억 4천만 원을 불리게 했습니다. 그해 4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1월 23일 날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결정했던 사건이 김태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있을 때 했던 게 팩트체크 네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국회에 와서 답변을 좀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그렇게 좀 일단 준비하고 나와라. 뭐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책임을 자기 답변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져야 하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팩트체크 넷과 관련한 이진숙 위원장 답변 들으셨죠? 네. 저희도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 팩트체크 넷과 관련하여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빨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자료가 오면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면 빵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빵빵빵 하시니까 제가 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김영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파티 얘기를 하시면서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또 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서 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님. 예. 7년 7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이날은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사표를 제출한 날입니다. 네. 1월 9일자로 제가 그렇죠. 퇴직했습니다. 1월 8일에 사표를 내고 그날 서울 자택 부근의 빵집 그리고 대전의 자택 부근의 빵집 두 군데 빵집에서 100만 원가량의 빵을 구입했다고 법인카드를 그으셨습니다. 자, 이 법인카드로 무슨
빵을 샀는지 과자를 샀는지 여러 가지 그 단계마다 진술이 좀 바뀌셨어요. 오늘은 롤케이크 20여 개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롤케이크를 사신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4, 5만 원 정도의 롤케이크 내지 쿠키를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말씀이 바뀌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도 잠깐만요. 같은 자, 말씀 됐어요. 드렸습니다. 자, 롤케이크 20여 개를 구입했다고 했다가 제가 진술이 바뀐다고 하니까 롤케이크와 과자, 뭐 쿠키를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자류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과자류, 빵, 빵류, 롤케이크 바뀌었다가 또 진술이 바뀐다고 하니까 롤케이크와 쿠키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랑 노정면 의원이랑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대전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할 때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팥빵으로 치면 280개 정도의 가격이다. 50만 원어치를 대전 빵집에서 구입하셨는데 단팥빵으로 치면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전혀 나는 롤케이크를 구입했다라고 정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저한테 잠깐만요. 시간을 주지 됐습니다. 않았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실 텐데 이 발언이 바뀌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직서를 낸 날의 카드 사용 내역뿐만 아니라 강남 집 근처에서 수많은 소액 결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또 하나 이진숙 위원장이 거짓 증언을 하신 것이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 국민의힘 동료 의원께서 도와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심당에서 쓴 적이 없죠 하니까 법인카드 쓴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다가 제가 그게 아니고 성심당이 아니라 다른 법인명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때서 시인을 했어요. 이런 법인카드와 관련된 진술들이 계속 바뀌고 거짓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지난해 영상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좀 제가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대전 MBC 직원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불러보시죠. 줄 나눴는데 법칙을 썼다는 거는 그쵸 아니야? 그죠? 본인은 계속 해명을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굉장히 인식스럽게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구나.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센트레빌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 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지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4월에 보리밥 대치점에서 13차례 37만 2,500원을 쓰셨더군요. 평균적으로 한 2만 8천 원 정도 쓰셨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12,000원짜리 식사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오후 5시 38분 13,000원을 비롯해서 15회에 걸쳐서 성심당 로쏘 주식회사입니다. 로쏘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109만 7,900원을 결제하신 내역이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낸 날 100만 원 가까운 법인카드를 빵 구매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심지어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4,000원짜리 법인카드 결제도 있어요. 12,000원짜리 보리밥도 혼자 드셨고 그러면서도 이건 영업을 위해서 썼다고 했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시니까 직원 격려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셨고 롤케이크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법인카드 사적 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바뀌시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봐야 되겠지만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너무나 크고 중대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 주점 그리고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법인카드를 썼어요. 더군다나 와인과 관련해서는 회사 소유의 별도 법인카드 1,000만 원 넘게 와인을 구입하는 데서 또 썼습니다. 와인바에서도 수백만 원씩 회사 돈을 썼고 자택 근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고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유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직원들 격려하는 데만 썼다. 그리고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계속 거짓 증언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빵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 증언한 적 없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새벽에 4,000원 쓰신 거는 누구하고 업무 추진하셨어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사가 대기 중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위원장 카드를 썼어요? 그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기사는 다른 업무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용 업무 카드가 있는데 위원장 카드를 굳이 공용 업무 카드도 써서 위원장 4,000원 썼어요? 위원장 업무 카드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인 카드가. 아니 게다가 10,000원 미만은 못 쓰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제가 사적으로 쓴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하세요? 지금 경찰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십니까? 그만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직원을 격려했다고 하면 아까도 직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그 거의 사직서를 내기까지 한 달 가까이 대전 MBC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죠.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와가지고 빵을 줬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빵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증언을 혹시 확보했습니까?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원들이 파업 중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저를 보지 않았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동선도 저희가 지난 청문회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집 근처에서 빵을 사고 3시간도 안 돼서 2시간 몇 분인가 지나서 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동선들을 따져봤을 때도 대전 MBC에 들러서 빵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김희철 전 KBS 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하다. 그리고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해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문 나왔는데요. 해임은 정당했습니까?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결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정학 시도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가 현재 진행 중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문진 이사 해임 처분도 법원이 동일하게 철퇴를 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내용 보시면 해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취소되어야 된다.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김기중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게 2심을 가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류일임이 있는데 이제 런희림이라고 불리고 있죠. 런희림 위원장과 윤석열 방통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탄압용 심의에 대한 법원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지금 1심이 나온 18개의 재판에 대해서 18번 다 전패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방송 장악 시도가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가 되고 소송 해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소송 비용을 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방통위는 2024년에만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다 땡겨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결산할 때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결국 불법적인 소송 비용 영원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용하지 못하게 부대 의견으로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과방위 예비 심사 보고서에서 저희가 방통위는 온전한 오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해서 세 건의 소송에 대해서 4,290만 원의 소송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소송비 증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불필요한 소송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 예산 편법 전용하지 않을 것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진숙 위원장 소송 비용 불법 전용을 지적했더니 소송 자체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로펌과 건당 수백만 원이 넘는 수임 계약을 맺었는데 심지어 외상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상 계약이 가능합니까? 권태선 이사장 회임 취소 사건 660만 원, 김기중 박문진 이사 사건 550만 원,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 550만 원,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용납하지 않겠다 했더니 기상천외하게도 외상 계약을 합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조차 전무후무한 사상 초유의 불법 외상 계약입니다. 불법 외상 계약으로 현재까지 밀린 소송 비용이 1억 450만 원입니다.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불법을 또 다시 덮어서 자행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혈세를 윤석열의 폐악을 변호하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 언제까지 방통위를 불법의 소굴로 만들 작정입니까? 언론 장악, 반송 탄압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련의 불법 행위들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심도 지면 또 외상 계약에서 대법원에 올릴 생각입니까? 외상 계약이 위원장이 사실상 강압에 들어준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김장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들이 국내 방송심의라든가 관련 소송도 있지만 사실상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소송에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5년 소송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국내외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로 자체 소송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소송 해태가 됩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사업자 파티 측에 플랫폼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2024년 6월에 예, 아시는지 모르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 불용되었고 그렇다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찾지 못했는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편향성 시비가 있는데 민간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예,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통위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건 결국 국가가 팩트체크를 통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인터넷 신뢰도 향상을 위한 팩트체크 활동 자체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 바람직합니까? 예, 아니요 답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팩트체크 내 플랫폼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맹공을 퍼부어서 결국 팩트체크 사업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윤 정부 들어와서는 당정 모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 것 아닙니까? 예, 아니요 답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국가가 팩트체크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리박스쿨과 같이 사상과 언론을 편향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제2 리박스쿨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12.3 내란이 벌어진 큰 원인 중 하나가 부정선거로 인하는 허위 조작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내란 속에는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 법원 모두 철저한 조사 끝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29%는 여전히 음모론에 동의하고 있어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선동으로 내란 촉발, 내란 옹호,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어지면서 내란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 연예인들을 대상의 허위 악성 루머 피해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무한 정치적인 극단주의 선동, 허위 조작 정보, 혐오차별 콘텐츠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결국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PPT에서 보이듯이 2년 전 윤석열 정부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가짜뉴스 제도 정비와 함께 팩트체크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규제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 방식의 입법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입니다. 결국 앞서 보았듯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윤석열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엄과 같은 정치적 극단주의를 없애는 길일 것입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에서는 입맛에 맞는 팩트체크 방식만 찾지 마시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독립적인 기구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시겠습니까? 입맛에 맞는 팩트체크 사업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획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면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편성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편성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그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보면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게끔.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시청자위원회가 탄생하고 시청자위원회가 또 이사도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언론 노조가 장악한 회사에서는 그 언론 노조가 장악하게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그 회사를 종편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예 SO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확대해놓고 법을 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 언론 노조 일색으로 예를 들면 일당 독자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렇게 처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부분이 문제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편성위원회는 현재도 각 방송사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도록 돼 있고 재허가 재승인에도 반영이 되게 돼 있어서 구성을 하지 않으면 방송사로서는 큰 손해를 보게 노사동수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이에 다 임명하자는 건데 그 편성위원회가
결국 그렇게 되면 언론 노조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다 하는 게 본 의원의 견해고 대부분의 제가 아는 방송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 때 방송 3법이 되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건 기억나시죠? 예, 어떤 의미죠?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지만 방송 3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방송법으로도 그럼 방송법을 국회에서 개정할- 방송법 개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지금 기관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국무회의 구성이 안 돼 참석이 이진숙 있습니다. 개인이 참석한 게 아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배석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과 이진숙의 입장이 별개일 수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후속 조치 안 할 겁니까? 후속 조치는 방송 3법이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속 조치 안 할 겁니까? 안 한다 만다가 아니라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보고받기 전에 사무처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위원회가 완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거 일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진숙의 폭주 PPT 띄워주십시오.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국무회의 의미입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 3법 방통위안에 대해서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 있어요. 예, 업무 지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방통위에서도 방통위 의견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업무 지시가 지시를 공식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라는 취지입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시죠.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 지시 내려왔습니까? 업무 지시 공식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대통령 지시상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루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대통령 지시사항 위원장의 지시가 업무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방통위에게 내려오는 그런 루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업무 지시 받은 거 아니죠? 위원장의 개인 지시죠? 위원장이 지시한 것과 대통령 지시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하여튼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기적 해석입니다, 위원장. 방통위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업무 지시는 위원장에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공식적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방통위로 내려오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인 설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국회에 와서 본인이 그냥 생각내는 대로 기억이 안 난다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비공개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거짓말 한 적도 위인설관 한 적도 없습니다. 자, 말장난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단어 하나에 들어와서 얘기하지 말란 취지입니다. 지금 업무 지시 내린 바 없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업무 지시 받았다고 하고 사무처에 업무 지시를 내리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아요. 자, 이진숙 위원장이 8월 12일이었던가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데 하나하나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허위와 왜곡 주장이 많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쉽게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허위, 왜곡, 투성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진숙 위원장 페이스북에 시청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특정 프로그램을 아웃시키는 결정도 원래 편성에서 하게 되는데 방송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멋대로 하게 되면 PD, 작가, 진행자 등 프로그램에 딸린 인력이 직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편성위원회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 자율성, 편성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숱하게 프로그램들이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런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둬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권한이 편성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권한이라는 표현 앞에 편성 개편 등의 기존 방송 조직 내에 있는 그런 권한들을 언급해놨습니다. 편성 개편 권한도 문제지만 그 이외에 경영본부장의 권한, 기술본부장의 권한 등등 편성위원회와 무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경영 권한들이 다 침해된다고 썼어요. 중요한 업무가 편성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원회의 등에서 결정하던 걸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성위원회입니다. 그걸 침해하는 결정을 못하도록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언급한 그런 제작본부장, 그 본부에서 제작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사안들에 경영진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부당한 경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도 방송 편성과 관련해서. 근데 마치 이 위원회가 편성 개편을 주도하고 위원회가 실무를 관장하고 이런 것처럼 호도해놨어요. 제가 웬만하면 과한 표현을 안 쓰려고 지금 망상이라는 가장 적확한 표현의 대처를 찾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주 헛된 생각이에요. 다음, 방송법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등등의 징벌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네, 기존에는 과태료였는데 강화한 것이 맞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안 따라가니까,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 다음 부분은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이 맞기는 한가? 편성위원회 구성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까지 반영하도록 한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현실을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언론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노동 권력이라는 표현에서 어김없는 노동 적대 시각, 반노조 관점, 이게 보입니다. 언제쯤 노조로부터의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지 참.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어둠 속에서 죽여왔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송법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뭐 노사 동수가 아니고 사측과 종사자의 동수다 이 지적을 했는데 뭐 저는 뭐 그게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중에 편성위원회가 이사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거기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에서는 사실상 그 장악을 가속화시켜 가지고 또 다른 이사회, 왜냐하면 심의 의결권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공영방송이라면 어떤 내적 다원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론노조 성명을 보면 보수 괴멸하면서 보수를 뭐 거의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뭐 내부 우리가 같이 근무할 때 보면은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라고 언론 노보를 통해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소위 그 언론 자유, 방송 자유를 위해서 바른 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지금 그 사측과 종사자 측이 5대5의 비율로 구성이 된다.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밝혔지만 경영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제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도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측이 노측에 또는 종사자 측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한다.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 동수로 구성이 되고 의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구성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노사 또는 사측과 종사자가 동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종사자가 비토권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당연하죠. 예. 뭐 그 뜻대로 종사자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은 아니지만 노조가 뭐 대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지금도 뭐 인사권을 사실상 주요 회사들은 다 언론 노조가 가지고 있잖아요. 주요 그 보직에 대한 임명 동의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편성권 내주고 인사권 내주고 아니 그러면 책임만 경영진은 지고 또 뭐 아니 경영 실패, 편성 실패 노조위원장이 뭐 책임지고 나가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정진기금 방발기금 잠깐 제가 좀 질의하다가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셨나요? 네. 그 PPT 보시면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도 같이 보시죠. 방발기금 이런 걸 보면은 2019년까지는 그 공자기금 예탁 잔액이 총 한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두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을 바탕으로 차이 없이 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사업비를 크게 늘렸고 이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공자기금으로도 차입한 것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기준 6천억 원의 공자기금 예탁 잔액이 없어지고 대신 그 없었던 6,335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환을 소폭 통해서 이제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빚을 내서라도 확장 재정을 하겠다. 이거 비서실장이 그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뭐 말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2020년 문재인 정권의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이게 저 궁금해요. 총 기금액이 이게 얼마냐?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어떤가? 이거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이거 한번 좀 자료를 좀 연구해 보시고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런 식의 계속 이게 탕진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특히 방송통신업계에서 굉장히 큰데 이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사실 이거 방송사보다 OTT가 지금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더 크죠.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진숙 위원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방송 광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방송사에서 내는 방송 발전 기금 이게 방송사들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3% 안팎으로 지금 그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의 경우에는 방송 발전 기금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서 OTT에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님은 고칠 의향이 없으시죠?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이 탄핵 당했을 때 증거가 정리된 저에 상태에서 대한 그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루 지금 1.5일을 근무했는데 탄핵을 할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제가 민주당에서 질문한 했다. 내용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예,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런데 왜 SNS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저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닌데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SNS를 가급적 지양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공무원이 신분이 아닐 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김현 의원도 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우시고요. 뭐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인이다. 지금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배이면 그거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엎드려서 책 보지 말라고 해도 그거 고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지만 제가 그냥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이유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40이 지나서 우리가 가진 습관을. 그런데 그 습관이 개인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도 좋은데 여기는 국회이고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역공하라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투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맞장구 치시면서 고분고분 사근사근 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역공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질의하시면 답변하십시오.